어릴 적 함께 뛰놀던 형제가 있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때론 싸우면서도 결국엔 서로를 지켜주던 사이였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부모님이 나이 들고 어느 순간 재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집은 누가 관리할까? 아버지 통장은 누가 보관하고 있지? 같은 평범한 질문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들이 오간 후부터 형제 사이에 묘한 침묵이 생깁니다. 전화 통화가 줄어들고 명절에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가 흐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제나 자매와 부모님 재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지는 그 순간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는 이런 상황을 수천 년 전부터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형제 사이에 재산 이야기가 오갈 때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고요. 이 말들은 한번 내뱉는 순간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재산 문제로 무너진 형제들을 보면 그들도 처음엔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큼은 예외라고 자신들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그토록 가까웠던 사이가 재산 앞에서는 남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 사이의 벽을 만드는 걸까요? 탈무드는 그 시작점에 항상 특정한 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토록 위험한지는 조금 뒤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혹은 앞으로 부모님 재산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가 경고한 5가지 말. 그것은 단순한 금기어 목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재산 문제가 형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형제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소속감과 가치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소속감의 무대가 바로 가족이고 그 안에서 형제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나눠 가지는 동시에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형이나 동생이 칭찬받을 때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을요. 기쁘면서도 동시에 불편했던,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질투가 났던 그 복잡한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랑과 경쟁이 공존하는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미묘한 관계. 그런데 재산이라는 요소가 여기에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 미묘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부모의 사랑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가라는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숫자로 표현되어 버리는 거죠. 40년 넘게 형제 상담을 해온 한 가족 치유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 분쟁으로 찾아오는 형제들을 보면 그들이 진짜 싸우는 건 돈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라는 평생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거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그림자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 질투, 분노 같은 감정들이 숨어 있는 곳이죠.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특정한 자극이 있으면 갑자기 표면으로 튀어나옵니다. 재산 문제는 바로 그런 자극 중 하나입니다.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생과 사이좋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은 항상 부모님한테 더 사랑받았잖아. 그 한마디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도요. 이것이 재산 문제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평생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대부분 특정한 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칼 로저스는 인간의 핵심 욕구 중 하나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꼽았습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죠. 형제 사이에서도 이 욕구는 작동합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너는 나를 동생으로, 형으로 대해줄 거야 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재산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나를 재산을 빼앗아갈 경쟁자로 보는 건 아닐까? 나를 형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현대인이 가지는 것에 집착하면서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잃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다라는 존재의 가치보다 누가 얼마를 가지느냐라는 소유의 문제가 앞서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와 어머니 집 문제로 얘기하다가 언니가 내가 어머니를 더 많이 봤으니까 당연히 더 받아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허탈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모신 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경고하는 말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 말들은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 아니라 형제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를 무너뜨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우리는 혈육이다.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 우리는 조건 없이 서로를 지킨다는 믿음을 한순간에 무효화시켜버리죠. 아들러는 또한 인간이 열등감과 끊임없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비교를 통해 심화됩니다. 형제라는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의 대상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사랑받는지가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거죠. 재산 문제는 이 비교를 극단으로 밀어붙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받는가, 누가 더 가치 있는 자식인가를 숫자로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탈무드가 경고하는 말들은 대부분 이 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너는 이만큼밖에 못 받아. 나는 이만큼 받아야 해. 너보다 내가 더 많이 했어. 같은 표현들이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상실에 대해 획득보다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얻을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죠. 형제 사이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을 몫을 생각하기보다 형제가 더 받으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평생 감춰온 상처를 건드린 거죠. 퇴직 후 고향에 내려가 사시던 한 아버지는 형제들과 선산 문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큰형이 내가 서울에서 돈 벌 때 우리는 여기서 부모님 모셨어 라고 하더랍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타지에서 일한 것이 갑자기 죄가 된 것 같았다고요. 이처럼 재산을 둘러싼 말들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닙니다. 평생의 선택, 희생, 사랑에 대한 평가이자 심판입니다. 그리고 한번 내뱉은 그 말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평생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행동과 관계를 관찰하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기록한 지혜의 보고죠. 그 중에서도 형제 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특히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 형제는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신과의 계약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분쟁은 마른 땅에 금이 가는 것과 같다. 처음엔 작은 틈이지만 한번 생기면 점점 벌어져 결국 땅을 갈라놓는다. 이 비유는 재산 문제가 형제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포착합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는 인간이 분별에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내 것. 이만큼은 나의 목, 저만큼은 너의 몫이라고 나누는 순간 본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쪼개집니다. 형제라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인데 재산을 나누는 순간 서로 다른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장자의 재물론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분쟁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는 분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분별을 넘어선 곳에 있다. 형제 사이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받아야 정당하다. 내가 받는 건 부당하다는 분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관계는 법정으로 변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결국 법원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이 동생에게 부모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했다고 생각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 이후 두 형제는 다시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는 자는 많은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은 결국 형제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를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를 잃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탈무드는 또한 마른 돌을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고 경고합니다. 돌은 몸의 상처를 내지만 말은 영혼의 상처를 냅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은 더욱 깊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깔린 이기심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희생시킬 수 있다고 했죠. 재산 문제는 바로 이 본성을 시험하는 장입니다. 평생 쌓아온 형제와 당장의 금전적 이익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불교 경전에는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는 가르침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공평함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이 모든 것이 형제 사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흥미로운 건 탈무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려는 마음이 곧 분쟁의 씨앗이다라고요. 손주를 돌보며 여생을 보내던 한 할머니는 두 딸과 아파트 문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큰 딸이 엄마, 언니는 결혼할 때 이미 받았잖아요 라고 하자 작은 딸은 나는 엄마 병원 모시느라 직장도 그만뒀어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 두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니체는 원한의 감정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숨겨진 분노가 어떻게 독이 되는지 보여줬죠. 형제 사이에서도 이런 원한은 존재합니다. 형은 항상 더 받았어. 동생은 항상 더 귀여움 받았어 라는 오래된 감정들이 재산 문제를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장자는 또한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쓸모 있다고 여기는 것들, 즉 돈이나 재산 같은 것들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거죠. 형제가 서로를 쓸모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는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렸니? 너는 얼마나 기여했니? 라는 질문으로 변합니다. 탈무드에는 형제 간 재산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두 형제가 아버지의 포도밭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랍비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포도밭을 나누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형제들은 각자의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남는 것은 원한과 후회뿐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관계를 나누는 행위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였던 것을 둘로 만드는 순간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노자는 물처럼 되라고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투지 않으며 모든 것을 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더 받아야 해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면 양보할 수 있어 라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재산 앞에서 이런 마음을 유지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더 신경 쓴다고 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이것은 더욱 증폭됩니다. 내가 얼마를 받는가 보다 형제가 나보다 더 받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경고하는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번뇌의 원천으로 봅니다. 재산 문제에서 형제가 상처받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형보다 덜 사랑받았구나 라는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탈무드도 이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한 아버지는 형제들과 선대, 토지 문제를 논의하다가 둘째 형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도시에서 잘 살았으니 여기 땅은 필요 없잖아.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형제가 아니라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탈무드가 경고하는 말들은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형제를 계산의 대상으로 만드는 말, 과거의 선택을 심판하는 말,
사랑을 숫자로 환산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한 번 내뱉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관계의 본질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상속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5가지 금기는 단순히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금기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이라는 식의 표현이죠. 탈무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를 저울 위에 올리지 말라. 그 순간 형제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된다. 왜 비교가 그토록 위험할까요? 비교는 상대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너는 부모님께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해라는 말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제를 점수를 매기는 대상으로 격화시킵니다. 매주 부모님 댁을 방문하던 한 딸은 남동생과 재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빠는 명절 때나 오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오빠는 명절에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헌신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오빠는 그 말을 평생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로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 금기는 과거를 들추는 말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 너는 항상 저렇게 받았잖아. 같은 표현들이죠. 탈무드는 과거는 재판의 증거가 아니라 이해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과거를 증거로 제시하는 순간 대화는 법정 공방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피고와 검사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법정에서는 판결이 나지만 형제 사이에서는 판결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양쪽 모두 상처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 금기는 부모의 사랑을 계량화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너를 더 사랑했잖아. 아버지는 항상 너 편이었어. 같은 표현들이죠. 이것은 모든 금기 중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형제 관계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숫자로 환산하는 순간 우리는 평생 받았던 사랑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시계를 물려준 것은 그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큰아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딸을 더 챙긴 것처럼 보인 건 그녀가 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녀가 더 약해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금기는 희생을 거래로 만드는 말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당연히 더 받아야지. 같은 표현이죠. 탈무드는 효도는 대가를 바라는 순간 효도가 아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모신 것, 간병한 것, 경제적으로 도운 것. 이 모든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재산 분배의 근거로 제시하는 순간 그 모든 행위의 순수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결국 재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은퇴 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한 아들은 형제들에게 저는 1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형제들은 그가 부모님과 함께 산 10년을 투자로 여겼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셨지만 재산 문제와 연결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거래처럼 보이게 된 거죠. 다섯 번째 금기는 법과 권리를 앞세우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더 받을 권리가 있어. 유언장이 없으니 법정 상속분대로 해야지. 같은 표현들이죠. 탈무드는 형제 사이에 법을 들이대는 것은 가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법은 낯선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형제 사이에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물론 법적 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이 5가지 금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형제를 관계가 아니라 거래 상대로 만드는 말들이라는 점입니다. 계산하고, 비교하고, 측정하고, 청구하는 언어들이죠. 이런 언어가 오가는 순간 형제 사이의 공간은 사무실이나 법정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탈무드는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말로 풀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탈무드는 먼저 물러서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재산 분쟁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큰 이득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내가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탈무드가 강조하는 것은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보존입니다. 완벽하게 공정한 분배는 존재하지 않지만 형제는 하나뿐이니까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5가지 금기를 다른 형제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런 말을 해? 라고 따지는 순간 그것 역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 금기들은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지 상대에게 강요할 규칙이 아닙니다. 재산 문제는 결국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분배가 끝나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행 계좌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형제와의 관계일까요? 탈무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끼리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탈무드가 경고한 5가지 말은 단순한 금기어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취약한지, 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같습니다. 비교하는 말, 과거를 들추는 말, 부모의 사랑을 계량화하는 말, 희생을 거래로 만드는 말, 법과 권리를 앞세우는 말. 이 모든 것은 형제를 사람이 아니라 거래 상대로 만드는 언어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들을 하는 사람도 대부분 악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공정함을 원하고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욕구가 잘못된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받기 위해 형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이 될 것인가? 탈무드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경고할 뿐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한 번 깨진 신뢰는 복원하기 어렵다고요. 그리고 재산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형제와의 기억은 평생 남는다고요. 지금 이 순간 형제나 자매와 재산 문제를 논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관계를 지키는 말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사이가 될 것인가? 완벽하게 공정한 분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조금 더 받고 누군가는 조금 덜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평생의 원한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인가?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형제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때론 싸우면서도 결국은 서로를 지켜주던 그 시절을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했던 건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재산은 결국 우리 손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와 함께 했던 기억,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남습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후회는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형제는 평생입니다. 재산은 한때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품격 있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우리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